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아산 건강광자는 전립선암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유달산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전립선암과 전립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이란 기관은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생식기관의 하나입니다. 밤알을 뒤집어 놓은 형태로 방광의 아래쪽 직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상 성인에서는 15에서 20g 정도의 크기이며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고 정자의 움직임을 돕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또한 전립선 주변에 있는 평활근은 전립선 요도 주위를 막아주어 사정 시 방광 쪽으로 역행성 사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방광에 소변이 찼을 때는 소변이 새는 요실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생겼을 때 전립선암이라고 부릅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세포가 통제 불가한 상태로 변하는 것으로서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범할 수 있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에 세포가 증가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것을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행대 부위에 있는 전립선 세포들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전립선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립선 요도 부위가 좁아지게 되고 소변의 흐름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방광의 수축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아직까지는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에 발생하는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두 가지 질환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는 제가 같은 강좌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암의 원인과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원인은 나이, 인종, 가족력 및 유전력과 같이 교정이 불가능한 원인과 음식, 비만 등과 같이 교정이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저지방식 그리고 과일과 야채가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것을 추천드리고요.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전립선암 발생률이 조금 낮다는 보고가 있지만 전립선암 예방을 위해서 일부러 당뇨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하는 남성 호르몬 억제제 역시 전립선암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약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이러한 치료를 할지 여부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할 겁니다. 전립선암의 발생 순위는 2019년 기준으로 남녀 전체에서 전체 환자의 6.6%로 6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전립선암이 남성에서만 발생한다음을 고려할 때 전체 남자 발생 암의 12.5%가 전립선암이고 남성암에서 네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전립선암의 발생률 추이를 보면 갑상선암, 유방암과 함께 지난 20년간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암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했을 때 전립선암의 조 발생률은 앞으로 10년 내에 대한민국 남성암 중에 두 번째로 흔한 암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암의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암들이 그렇듯이 전립선암도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는 증상, 때로는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소변을 보는 도중에 소변 줄기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더 진행되면 소변 볼 때 또는 사정 시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소변이나 정액에 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는 허리, 엉덩이, 허벅지 위쪽 등에 다른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립선 암의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과도 일부 공유하기 때문에 두 질환의 감별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진단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때 병원을 찾아도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은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2019년도에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서 4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 조기 검진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3분 중에 1분은 전립선암의 검진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대답하셨고 실제 전립선암 검진을 받으신 경우는 10분 중에 2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가장 많은 대답이 전립선암 증상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해야지 완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증상이 없더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 방법으로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40대부터는 매년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만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이고요. 결국 전립선암을 확진을 하려면 전립선 조직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검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또 그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최근에는 조직검사를 어떻게 하면 줄여보고자 조기검진에 MRI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건 북유럽에서 시행된 연구고요. 혈액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MRI를 시행하고 MRI에서 암이 의심되지 않으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MRI를 통해서 조직검사에서 MRI에서 의심되지 않는 분들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암은 여전히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었고 반면에 의미가 없는 암의 발견을 줄이고 또한 양성 소견이 보이는 즉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의 비율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에 전립선 조기 검진에 이 MRI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립선암의 병기와 병기에 따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쓰는 표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실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TNM이라고 하는 것이 T는 전립선 암이 주변 조직으로 얼만큼 침범했느냐를 나타내고요. N이라고 써 있는 건 주변의 림프절로의 침범 여부, M은 원격 전이, 즉 다른 곳에 있는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나타내는 병기입니다. 이렇게 TNM이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환자분의 예후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TNM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 그리고
그레이드 그룹이라고 써 있는 거는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암세포의 모양을 보고 저희가 암세포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1에서 5점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환자들의 예후 그룹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그룹 역시도 1기부터 4기, 그리고 각 기에 따라서도 A, B, C로 또 세분화됩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께 환자분이 몇 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가장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기라고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 우연히 암이 발견되거나 또는 어떤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거나 직장 수지 검사에서 만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암을 보통 1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직장 수지 검사에서 암이 촉지되지만 영상 검사 등에서 전립선 피막, 즉 전립선 피막이라는 것은 전립선을 싸고 있는 껍질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을 때 보통 2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싸고 있는 피막을 뚫고 주변으로 암이 침범하기 시작하면 3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림프절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4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병기가 중요한 이유는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복잡한 화살표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만큼 병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병기인데도 치료법이 다양한 이유는 환자분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환자분이 어떤 거주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적극적 감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항암, 화학 요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기타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대개는 아직은 좀 실험적인 치료들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하나하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암에 대해서 어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서 암이 진행하는 속도를 관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암이 비교적 순한 경우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장점으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에 따른 위험 또는 합병증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실 필요도 없고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예상보다 암이 빨리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께서는 내 암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처럼 치료를 통해서 암을 깨끗이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개 이 적극적 감시는 외국에서 먼저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내에는 국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감시의 어떤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엔 대한비뇨기 종양학회에 주축으로 해서 한국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감시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이 갖고 있는 장점은 대개의 1기나 2기 전립선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3기 전립선 암의 경우에는 재발의 위험성이 좀 높지만 또 상당 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술을 통해서 전립선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잦은 의료기관 방문은 일단 필요치는 않습니다. 또한 전립선을 제거를 함으로써 제대로 암이 제거가 되었는지 그걸 빨리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암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PSA 수치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치료 결과를 비교적 빨리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마취와 관련된 합병증, 그리고 어떻든 장기의 일부를 떼어내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내에 생긴 암 조직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정상 전립선을 전체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요실금 발기부전 또는 사정액 소실, 또 주변 림프절 절제에 따라서는 다리나 생식기의 부종 등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골반 내 지지 조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타구니 탈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은 전통적으로 개복 수술 많이 시행되었으나 약 한 15년 전에 국내에도 로봇 수술이 도입된 이후부터 빠르게 로봇 수술이 전립선암 수술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90% 이상의 전립선암 수술은 로봇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로봇 수술이 관열적 수술, 즉 개복 수술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AMC 병법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로봇 수술이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 영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암은 수술 후에 성기능 감소나 요실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본 영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함께 전립선암을 완치시키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1기나 2기 전립선암의 경우에 1차적으로 치료한 치료법으로서 수술과 비슷한 완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의 경우처럼 3기 전립선암은 재발의 위험이 여전히 방사선 치료에서도 높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소개드릴 호르몬 요법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수술을 받고 향후에 재발한 경우에 구제치료를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완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발한 전립선암의 구제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4기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증상 완화를 위해서 원발 부위, 즉 전립선이나 또는 전이가 된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술과 달리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는 그 효과를 알기까지 1 내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료의 결과를 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수술처럼 후유증이 있는데 다른 형태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광이나 직장 부위에 방사선이 쪼여짐으로써 배뇨 증상이나 배변 증상과 같은 후유증이 생기고요. 장기적으로는 방광암과 같은 2차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영석 교수님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저희는 수술을 하는 비뇨기과 의사다 보니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김영석 교수님은 방사선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또 수술에 대한 경험이 당연히 많지 않겠죠. 두 치료의 차이점을 각 과의 교수가 각자 전문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영석 교수님께서 브레키세라피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보통의 전통적인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환자분 몸 밖에서 방사선을 쪼이게 되는데요. 이 브레키세라피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전립선 내에 삽입을 함으로써 내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돼서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치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르몬 요법입니다. 호르몬 요법은
전립선암의 어떤 진행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호르몬을 차단을 함으로써 전립선암의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전립선암을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 전립선암과 같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선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환자분들께도 전신에 퍼져 있는 암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당연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고려를 하게 돼 있고요. 일부에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한 분들에 있어서도 구제 치료법으로 방사선 치료 및 수술과 함께 병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일부 연구에서 고혈압이나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호르몬 치료를 받는 동안에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발기부전, 성욕 감퇴, 빈혈, 안면 홍조, 주의력 감퇴, 체중 증가, 우울증, 피로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은 우리가 보통 머리가 빠지고 구토증이 생기는 그런 항암제 외에도 최근에 나온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를 다 포함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장점은 호르몬 요법과 비슷하게 이미 온몸으로 퍼져서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신에는 약물이 새롭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러한 약물들은 기존 약에 더해서 환자분들의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드리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항암 화학요법은 호르몬 치료와 비슷하게 보조적인 치료법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처럼 병을 완치를 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고요. 부작용으로는 약의 종류에 따라서 탈모, 식욕부진, 구강궤양, 감염, 출혈이나 멍, 또는 피로,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약의 어떤 반감기, 즉 약효가 떨어지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때문에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대부분은 초기엔 증상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지만 그때는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병기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치료법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법을 담당하는 비뇨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의사의 협진을 통해서 환자분께 최적의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